구보 씨의 일일 두 번째 파일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문득 구보는 그의 얼굴에 부종을 발견하고 그 앞을 떠났다. 자, 여기서 부종이라는 것은 붓기인데요. 자, 봐봐요. 자, 요 앞의 내용이 뭐였어요? 시골 신사에 대한 비판적인 그 시선을 보냈던 부분인데, 바로 뒤에 보니까 그의 얼굴에서 부종을 발견했다. 그의 앞을 떠났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부터 조금 내용의 결이 달라지네요. 신장형 그뿐 아니라, 자, 이제부터 병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구보는 자기 자신의 만성 위 확장을 새삼스레 생각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자, 그 시골 신사에게서 부종을 발견하고 이제는 구보는 자기 자신의 만성 위염을 생각하고요. 그러나 구보가 매점 옆에 가까이 갔었을 때 그는 그곳에서도 역시 병자를 보지 않으면 안 됐다. 자, 그러면 이 경성역 곳곳에 병자가 많다는 얘기네요. 46세의 노동자, 전경부의 광범한 팽융. 자, 전경부는 목 부분을 말하고 팽융, 부어오른 거, 돌출한 항구, 또 손의 경미한 진동, 분명히 바세도우병. 그래서 지금 여기 구보는 그 어디로 자리를 옮겼습니까? 매점 옆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다양한 병자들을 보았어요. 자, 요 경성역 내부에서 다양한 부종, 만성의, 바세도우병 을 생각하고 보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경성 곳곳에 있는 병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당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여기서부터 문득, 그죠? 여기가 뭐예요? 문득부터 여기까지 의식의 흐름 기법이 나타나 있다는 것 알 수 있죠. 그죠? 그 앞에 시골 신사에게서 비판적인, 그죠? 시선을 서술하고 나서 갑자기 다른 곳으로 시선을 옮겨서 병자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잖아요. 그래서 의식의 흐름 기법이 있구나. 의식의 흐름대로 서술했구나 라는 것 알 수 있고요. 다음 부분 봅시다. 그것은 뭘 봤어요? 바세도우시병. 자, 그것은 누구에게도 결코 깨끗한 느낌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 바세도우시병은요, 눈알이 튀어나오면서 갑상샘종을 일으키는 병이라고 합니다. 자, 눈이 튀어나온 그러니까 겉으로 막 표시가 나네요. 그의 좌우에는 이 바세도우시 병을 앓고 바세도우라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좌우에는 좌색이 비어 있어도 사람들은 그곳에 앉으려 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두 칸 통 떨어진 곳에 있던 아이 업은 젊은 아낙네가 그의 바스켓 속에서 꺼내다 잘못하여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린 한 개의 복숭아가 굴러 병자의 발 앞에까지 왔을 때 여인은 그것을 쫓아와 집기를 단념하기까지 했다. 자, 사람들이 바세도 병에 걸린 사람을 멀리 하는 건 당연하고 물건조차 그의 주변에 있는 물건조차 주우러 가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현대인의 비인간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로 인해 이것을 제시함으로써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은 인간성 상실과 이기적 세태를 비판하는 것이다 라는 것 확인할 수 있죠. 자, 구보는 이 조그만 사건에 문득 흥미를 느끼고 그리고 그의 대학 노트를 펴들었다. 그러나 그가 문득 옆에 기대어 있는 캡스고 린네르 스메일이 양복 입은 사내에 그 온갖 사람에게 의욕을 갖는 두 눈을 발견했을 때 구보는 다시 우울 속에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자, 이 조그만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이 바세오 병에 걸린 사람을 멀리하는 모습이죠. 그 모습을 보고 구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이기적인지를 생각한 후 이 사건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대학 노트를 펴들었다는 것은 이 사건이 구보에게는 의미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하려 했어요. 이것이 바로 작가로서의 면모죠. 하지만 옆에서 서 있는 양복 입은 사내가 어떤 시선을 주었어요? 온갖 사람들에게 의욕을 갖는 시선을 보내는 것을 보고 구보는 다시 우울해져서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해요. 그래서 타인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죠? 이 소설가 구보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울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다음 단락 봅시다. 개찰구 앞에 2명의 사내가 서 있었다. 이제 관찰의 대상이 또 바뀌었음을 알 수 있네요. 자, 낡은 파나마에 모시 두루마기 노란 구두를 신고 그리고 손에 조그만 보따리 하나도 들지 않은 그들. 자, 그 2명의 사내를 묘사했네요. 구보는 확신을 가져 무직자라고 단정한다. 그리고 이 시대의 무직자들은 거의 다 금광중개상에 틀림이 없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또 당대 사회 모습을 알 수 있는데 그 사회의 모습은 바로 황금 열풍의 시대임을 알 수 있네요. 황금광 시대라고 했으니까요. 구보는 새삼스러이 대합실 안팎을 둘러본다. 그러나 인물들은 이곳에도 저곳에도 눈에 띄었다. 어떤 인물들? 그러한 인물들은 이렇게 무직자로 보이는데 황금광 시대를 보여주는 금광 중개인들의 모습이 많이 보였대요. 저도 모를 사이에 구보의 입술은 무거운 한숨이 새어나왔다. 한숨이 새어나온 이유는 바로 다음에 나오네요. 황금을 찾아 그것도 역시 숨김없는 인생의 분명히 일면이다. 자, 이렇게 잦은 쉼표를 사용해서 구보의 내면 의식을 표현하고 또 호흡의 속도를 늦추고 있네요. 자, 그러면 왜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황금을 찾아 그것도 역시 숨김없는 인생의 분명히 일면이다. 그러니까 이 황금광 시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거죠. 그것은 적어도 한 손에 단장과 또 한 손에 공책을 들고 목적 없이 거리로 나온 자기보다는 좀 더 진실한 인생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했으므로 자, 자신은 인생의 목적 없이 그렇죠?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자기보다 황금광 시대의 금광 중개인이라도 하는 그들이 낫다고 말했으니까 자신의 인생에 대한 자조적 태도를 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또한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즉 현실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신은 뚜렷한 직업 없이도 현실적 능력이 없어서 자조하고 있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다음 부분 봅시다. 시내에 산재한 무수한 광무소 인지대 100원, 열람비 5원, 수수료 10원, 지도에 18점, 출력 등록된 광구, 조선 전투에 칠할 시시각각으로 사람들은 졸부가 되고 또 몰락해 갔다. 자, 이렇게 금광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몰락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죠? 졸부, 갑자기 많은 재산을 그죠? 축적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황금광 시대, 그들 중에는 평론가와 시인, 이런 문인들조차 끼어 있었다라는 것은 정신적 가치에 충실해야 할 사람들조차 물질적 가치를 쫓고 있다는 비판이 되겠네요. 요 현 세태에 대한 비판의식 나왔고요. 구보는 일찍이 창작을 위해 그의 벗의 광산에 가보고 싶었다 생각했다. 사람들의 사행심, 바로 이 투기심, 사행심 때문에 사람들이 금광에 몰리겠죠. 황금광의 매력, 그러한 것들을 구보는 보고 느끼고 하고 싶었다. 그러나 고도의 금광열은 오히려 총독부 청사,
동측 최고층 광묵과 열람실에서 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황금광 시대에 금강에만 사행심이 있는 게 아니고 어느 곳에든 그죠? 그 열기는 곳곳에 퍼져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태를 비판하고 있네요. 즉 물질 만능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거죠. 다음, 문득 한 사내가 둥글럽적한 그리고 또 비속한 얼굴에 웃음을 띠고, 비속한 얼굴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네요. 구보 앞에 그의 모양 없는 손을 내민다. 그래서 그의 모양 없는 손. 부정적이에요. 그도 벗이라면 벗이었다. 중학시대 열등생. 구보는 그래도 약간 웃음에 가까운 표정을 지어 보이고, 그리고 그 단장된 손을 그대로 내밀어 그의 손에 가장 엉성하게 잡았다. 이거 얼마만이야. 어디 가나. 자네는. 자, 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한 사내를 만나는데 그 한 사내가 뭐요? 중학교 동창인데 그는 열등생이었대요. 자, 그리고 그는 비속한 얼굴로 구보에게 손을 내밀면서 말을 시킨 거죠. 하지만 소심한 구보는 거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약간 웃음을 띠고 그의 든 손을 그대로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악수를 거절하지 못해서 엉성하게 잡았어요. 그러면서 이거 얼마만이야? 라고 누가 말했을까요? 바로 그 친구, 동창생이 말했을 거예요. 어디 가나? 응? 라고 한 것은 큰 따옴표를 집어넣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중학교 동창이 한 말이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서술과 대화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것 따라서 이 부분에는 큰 따옴표를 칠 수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구보는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네 소리를 들으면 언제든 불쾌하였다. 자, 그럼 왜 불편할까요?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네라고 말하는 것은 가식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불쾌했겠죠. 자, 헤라는 오히려 나았다. 그 사내는 주머니에서 금시계를 꺼내보고 다음에 구보의 얼굴을 쳐다보면 저기 가서 차라도 한 잔 먹으려나? 또 역시 큰 따옴표 없이 진행되고 있네요. 자, 여기서 그 사내는 그 동창생은 주머니에서 금시계를 꺼내 보았다는 것은 자신의 재물에 대한 과시적 행동이네요. 자, 먹으려나 전당포집의 둘째 아들이었죠. 그 동창생은. 구보는 그러한 사내와 자리를 같이 차를 마실 생각은 없었는데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 한 개의 구실을 지어 그 호의를 사절할 수 있도록 구보는 용감하지 않았다. 그래서 구보의 성격은 매우 소심하고 우유부단하구나 라는 것 알 수 있고요. 그 사내 그 동창생은 앞장을 섰다. 자, 그럼 저리로 가지. 또 큰 따옴표를 칠 수 있겠네요. 계속 그 동창생의 말. 그러나 그것은 구보에게만 한 말이 아니었다. 구보는 자기들을 따라오는 한 여성을 보았다. 그렇죠? 한 여성과 이 동창생이 함께 있었나 봐요. 그는 한 번 여기서 그는 구보를 말할 거예요. 흘낏 보기에도 한산에 애인된 티가 있었다. 어느 틈엔가 이런 자도 연애를 하는 시대가 왔나? 새삼스레 그 천한 얼굴이 쳐다보였으나 그러나 서정 시인조차 황금강으로 나서는 때다. 그러니까 물질이면 다 돼. 물질 만능주의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내가 애인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다? 재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황금 만능주의에 대한 냉소적 태도 볼 수 있죠. 그는 굉장히 못생겼나 보죠. 그죠? 그런데 돈이 있기 때문에 그죠? 한 여성이라는 애인도 있고 또 그러면서 생각하기에 서정 시인조차 황금강으로 나서는 시대인데요. 이거는 뭐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네요. 다음 부분
가장 자신이 씨 앉아 그는 주문 들으러 온 소녀에게, 여기서 그는 동창생이죠. 나는 까루피스, 까루피스가 어떤 음료수인가 봐요. 그리고 구보를 향해 자네도 그걸로 하지. 역시 큰 따옴표를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구보는 거의 황급하게 고개를 흔들고, 왜? 이 까루피스를 아주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행동이네요. 홍차나 커피로 하지. 음료 컬피스를 구보는 좋아하지 않는다. 그것은 외설한 색채, 뭔가 이제 선정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그 맛은 결코 그의 미각에 맞지 않는다. 구보는 차를 마시며 문득 끽다점 다방이죠. 사람들이 취하는 음료를 가져 그들의 성격, 교양, 취미를 어느 정도까지 알 수 있을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여 본다. 역시 의식의 흐름 기법이죠. 자, 그가 구보가 부정적으로 보는 그의 동창생이 이 음료수, 자신이 싫어하는, 외설적이라 싫어하는 가루피스를 먹는 것을 보고 아마도 분명히 음식의 성향과 그 사람의 성격이나 취미 혹은 교양은 관계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구보는 맞은편에 앉은 사내의 그 교양 없는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 동창생의 이야기. 그는 까루피스를 먹으니까 교양 없는 이야기에 건성 맞장구를 치며 언제든 그러한 것을 연구해 보리라 생각한다. 여기서 그러한 것은 바로 개인 성향과 음식의 연관성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뒷부분은 줄거리로 나와 있네요. 여기서 나온 구보는 시인이면서 생계를 위해 신문기자로 일하는 벗을 다방으로 불러내 문학에 관해 얘기를 나누지만 권태를 느끼고 헤어진다. 다른 벗과 저녁을 먹고 다시 혼자가 된 구보는 거리를 배회하며 유학 시절에 짧았던 연애를 회상하고 또 벗을 기다리던 다방에서 중학 선배인 성과신사내와 불쾌한 대화를 나누고, 늦은 밤 구보는 벗과 술을 마시러 가고 술집 여국과 공허한 대화를 나누면서 세상 사람 모두들 정신병자로 취급하고 푼 충동을 느낀다. 이게 뭐죠? 그 세태에 대한 비판이겠죠. 새벽 2시에 술집을 나온 구보는 어머니의 행복을 위해서 정상적인 생활하고 소설도 쓰겠다고 다짐하며 집으로 돌아간다. 자, 라고 해서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소설가 구보시의 일위를 살펴보았는데, 소설가 구보시의 일위는 자전적 소설로서 낮 12시부터 여기 새벽 2시까지의 여로에 따라서 구성한 여로형, 원점 회귀형 여로 소설이면서 공간의 이동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의식의 흐름, 즉 사건 간의 이야기와 이야기 간의 개연성, 즉 인과성이 없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고, 또 이제 카메라 아이, 다른 말로 클로즈업이 아닌 몽타주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봤습니다. 그리고 이 구보는 당대 1930년대 무기력한 지식인을 대표하는 인물로 묘사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다. 자, 그러면 이와 비슷한 소설 이상의 날개라는 소설을 볼 건데요. 이 역시 일제강점기 때 무기력한 지식인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자, 공통적인 주제가 뭐냐면, 첫 번째로 소재와 배경을 보면 두 작품 모두 1930년대 일제강점기의 경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 전차나 자동차, 커피 같은 소재가 활용되었고, 경성역이나 백화점 같은 똑같은 공간 나옵니다. 공간적 배경 등장하는 것 같고요. 세계에 대한 인물의 태도도 똑같아요. 두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의 성격에서도 유사성을 보여요. 무기력한 지식인의 모습, 그렇죠? 구보처럼 날개에 또 뚜렷한 목적지 없이 방황하면서 고독과 무기력을 느끼고 도시인의 모습을 관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는 게 공통점이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 의식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되니까 이야기와 이야기 사이에 인과성이 전혀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둘 다 뚜렷한 직업이 없습니다. 뚜렷한 직업이 없이 경성역을 배회하고 이곳저곳을 배회하는 무기력한 지식인의 모습이 나온다는 것.
자, 차이점을 본다면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에서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한다는 것, 날개에서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취한다는 것. 하지만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 효과는 1인칭 주인공 시점에 효과를 취하고 있다. 왜냐하면 초점화된 화자가 소설가 구보시고 나머지 등장인물은 소설가 구보의 눈에 구보의 관점에서 서술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상의 날개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여러분 교과서에 일부 수록된 부분은 주인공인 나가 아내가 주던 아스피린을 계속 먹었죠. 그런데 이 아스피린이 아닌 아달린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 배회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자, 나는 어떤 삶을 삽니까? 나는 아내와 살고 있는데, 자, 나와 아내의 집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7개의 칸 중에 요 정도 이제 그 집의 구조라고 본다면 여기 3번째 칸 정도의 방을 하나 쓰면서 살고 있는데, 이 방은 뭐 이렇게 그 앞쪽과 뒤쪽을 이렇게 구분해 놨나 봐요. 그래서 이 앞쪽은 아내가 쓰고 뒤쪽은 나가 쓰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정상적인 부부의 모습이죠. 아내는 매춘부예요. 그러면 왜 아내가 매춘 일을 할까요? 자, 이때 당시도 역시 일제강점기인데 나는 생활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대한 자각이 전혀 없어요. 어쨌든 아내가 매춘 일을 하면서 여기 이렇게 이제 선을 그어 놓고 자신이 매춘 일을 할 때 손님을 데리고 오면 남편이 좀 방해가 되니까요. 남편에게 아달린을 먹이는데 이 아달린은 수면제예요. 수면제를 먹이고 나에게는 당신 열이 있으니까 약을, 그죠? 아스피린, 뭐 진통제 이런 거, 해열제 이런 걸 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나는 전혀 의심 없이 이 아달린을 아스피린으로 알고 이제 먹게 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외출하였을 때 아내 방에서 놀던 습관대로 놀다가 이 아달린 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걸 가지고 밖으로 나가요. 산으로 가면서 이제 의식의 흐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뭐야? 분명 아내가 나한테 알고 먹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역시 우리 부부는 절름발이 부부야, 맞지 않는 부부야, 뭐 이런 생각도 하다가 산에 가서 아주 많은 양의 아달린을 먹고요. 하루가 지난 다음에 다시 깨어나서 경성 시내로 들어오는 모습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봅시다. 여러 번 자동차에 칠 뻔 하면서도 나는 그대로 경성역을 찾아갔다. 그래서 여기서 이 나가 바로 서술자인 거죠. 1인칭 작품 안에 있는 서술자임을 알 수 있고, 빈자리와 마주 앉아서 이 스디슨 입맛을 거두기 위해 무엇으로 입가심을 하고 싶었다. 주인공 시점임을 알 수 있죠. 나의 심리가 제시되고 있었으니까요. 자, 그러면 입맛이 스디스고 무엇인가 입가심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주인공의 내면 심리는 지금 어떻다? 매우 갈등하고 있다. 내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죠. 왜냐하면 자신이 그동안 먹은 것이 아내가 준 수면제였다는 걸 알고 난 후니까요. 커피 좋다. 그러나 경성역 굴에 한 걸음을 들여놓았을 때 나는 내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 그러면 봐봐요. 이전에는 이 나가 주머니에 돈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어떻게요? 자, 부인이 자신이 이제 이 매춘 일을 해가지고 번 돈을 남편에게 주기적으로 주었거든요. 그런데 이 남편은 돈에 대한 자각,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변기에 그 돈을 빠뜨리기도 하고요. 예, 그래요. 어쨌든 뭐 갖고 다녔는데 이날은 갖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그렇죠. 그리고 이 커피는 1930년대 근대적 모습을 알려주는 소재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아드카의 때 나는 어디선가 그저 맥없이 머뭇머뭇하면서 어쩔 줄 모를 뿐이었다. 얼빠진 사람처럼. 왜냐하면 저 자신이 지금 현재 그죠? 이 아달린을 먹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나는 어디로 들입다 쏟아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왜냐하면 뚜렷한 목적지 없이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자, 다만 몇 시간 후에 내가 미스코시 옥상에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거의 대낮이었다. 자, 여기 미스코시 옥상이 바로 그 앞에 나온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에 나오는 화신백화점과 같은 곳이에요. 화신백화점. 우리나라의 최초의 백화점. 자, 거의 대낮이었다. 하루가 지난 상황입니다. 집을 나온 지 하루가 지난 상황. 시간적 배경이네요. 나는 거기 아무데나 주저앉아서 내 자라온 26회를 회고하여 보았다. 왜? 계기가 뭐예요? 아달린의 계기가 된 거죠. 자, 몽롱한 기억 속에는 이렇다는 아무 제목도 불거져 나오지 않았다. 나는 또 내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너는 인생에 무슨 욕심이 있느냐고. 그러나 있다고도 없다고도 그런 대답은 하기 싫었다. 나는 거의 나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기조차 어려웠다. 그러나 지금은 뭐야? 과거를 성찰함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뭐 해보겠다, 설계해보겠다, 뭔가 변화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죠. 허리를 굽혀서 나는 그저 금붕어나 들여다보고 있었다. 어디에서? 미스코시 옥상에 어항이 있었나 봐요. 금붕어는 참 잘들 생겼다. 의미 없는 생각이네요. 작은 놈은 작은 놈대로, 큰 놈은 큰 놈대로 다 싱싱하게 좋았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의식의 흐름 기법이 보이는 거죠. 내리비치는 5월 햇살에 금붕어들은 그릇바탕에 그림자를 내려뜨렸다. 지느러미는 하나하나를 손수건을 흔드는 흉내를 냈다. 나는 이 지느러미 수요를 헤아려 보기로 하면서 굽힌 허리를 좀처럼 펴지 않았다. 등허리가 따뜻했다. 자, 여기서 등허리가 따뜻했다는 것은 뭔가 삶의 의욕이 생겼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느러미가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삶의 활력을 느꼈다고 볼 수 있어요. 지느러미가 뭐 손수건을 흔들는 흉내를 냈으니까 지느러미가 움직이는 모습을 통해서 삶의 활력을 찾고 등허리가 따뜻해졌다는 것을 통해서 뭔가 삶의 의욕을 되찾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나는 또 회탁의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회탁의 거리는 아마 경성 시내일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경성 시내에 있는 미스코시 백화점 옥상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자, 경성 시내를 내려다보았다. 여기서 회탁의 거리라고, 회색 거리라고 했으니까 이 경성 시내에 대해서 그 당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이 등장인물이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거기서는 피곤한 생활했고 금붕어 지느러미처럼 흐느흐느 허비적거렸다. 그래서 경성 시내 모습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끈적끈적한 줄에 엉겨서 헤어나지들을 못한다. 누가요? 그 경성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요. 나는 피로와 공복 때문에 무너져 들어가는 몸뚱이를 앓고, 왜 피로하고 공복이 있어요? 하루 동안, 그죠? 이 아달린을 먹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밖으로 나와서 하루 동안 이제 배회하고 잠을 잤으니까요. 그죠? 피로하기도 하고 하루 동안 먹지도 못했죠. 그래서 무너져 들어가는 몸뚱이를 끌고 그 회탁의 거리, 그죠? 경성 시내로 들어가지 않을 수도 없다 생각했대요. 자, 이곳은 어떤 거래요? 경성 시내는 고독하고 무기력하고 그죠? 요런 세계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인데, 이 소설 끝부분에는 양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쳤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박제가 되어버린 날개라고 해요. 그래서 끝내 그 고독과 허물을 탈피하지 못하면서 이야기가 끝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두 소설, 날개와 소설가 구보시의 1일은 공통점이 뭐라고요? 네,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고, 뚜렷한 직업이 없는 그 현대사회의 지식인의 무기력한 모습, 그 다음에 경성이라는 공간적 배경이 같다는 것, 또 백화점, 미스코시, 여기서는 화신백화점 같은 공간이라는 거, 그 다음에 뚜렷한 목적 없이 이제 이 경성시내를 배회하는 등장인물이 나온다는 것. 단 서술자는 소설가 구보시의 1일에서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날개에서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취하지만, 자, 소설가 구보시의 1일 역시 초점화된 화자인 구보의 시각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점에서 겉으로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1인칭 주인공 시점과 똑같은 효과를 얻고 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자,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